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제가 이 전 시간에 총경세를 읽으면서 거의 잠깐 자기도 하고 졸음 비몽사몽간에 그냥 책을 읽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러고 좀 잤습니다. 한숨. 한 두세 시간 잔 것 같은데요. 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아주 개운했어요. 정신이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늦, 낮잠 자는 습관이 치매를 그렇게 예방을 한답니다.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낮잠 자는 효과가. 이리 와. 옳지.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아야. 야, 아이고. 예, 정견이 녀석도 같이 한숨 자고. 낮잠 잤더니 그냥 일단 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낮잠이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낮잠 자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으로 낮잠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는 멎었고요. 이제 낮잠 자고 차 한잔 마시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독서 이 미디어북을 총균세 19장을 끝내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19장만 끝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19장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9장을 끝나면 이제 거의 이게 본문은 마지막이고요. 에필로그로 나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 읽게 되는 거죠. 벽돌책의 대명사 총균세. 벽돌 깨기. 예, 지난주에 참 제가 지난주에 참 열심히 하긴 했나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4월 달에 너무 많이 놀아서 쉬어서 놀았다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매출이 참 안 올랐어요. 근데 25일 이제 그 결제 카드랑 캐피탈 결제일인데 순식간에 그냥 마이너스 통장 쫙 마이너스로 쫙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또 마음이 급해지면서 일을 좀 일에 전념을 했더니 일은 많이 했으나 몸의 피로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진짜 좀 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여수에 가야 되는데 짐을 앞짐을 실어놔가지고 짐을 좀 잘못 실어서 지난주에 제가 또 과적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아무튼 과적에 한번 걸려가지고 딱 실어놓은 걸 보니 이것도 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수면 고속도로 안 타고 가려면 굉장히 힘든데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국도로만을 타고 여수까지 갔다 왔더니 정말 그때 여수 갔다가 또 다시 순천에서 구미 올라오고 뭐 올라올 때는 또 국도를 탔는데 짐이 가볍고 길도 괜찮아서 국도를 탔는데
아무튼 그날 좀 굉장히 힘들었고, 또 계속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낮잠 잠으로써 비로소 조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박문호 박사님이 그 치매 예방에 효과, 그 예방의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산책하고 낮잠을 자고, 또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치매가 왔나 봅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면 좀 좋을 텐데. 산책 많이 하고, 낮잠을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공부 많이 하고, 그래야 치매가 예방됩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뭐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얼른 19장 끝내고, 이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야구를 좀 청소하면서 봤는데, LG 트윈스가 또 오늘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른 읽고, 그 다음에는 야구를 좀 필사를 하면서, 맞지 않을까요? 필사를 하면서 야구 중계를 좀 볼까 합니다. 자, 574쪽.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토종 농작물의 원산지가 모두 적도 이북이라는 점이다. 적도의 남산 아프리카 농작물은 단 한 일종도 없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적도 이북에서 발생한 니제르 콩고계 언어의 사용자들이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이나 적도의 남의 코이산족을 교체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농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농경민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아프리카의 야생식물은 작물화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우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온 반투족이나 백인 농경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농경의 경험을 축적했으면서도 남아프리카의 토종식물을 식량작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의 가축들에 대해서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요약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야생 조상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축화된 것이 확실시되는 동물은 칠면조 비슷한 뿔닭뿐이다. 가축화된 소, 당나귀, 개, 고양이 등의 야생조상은 북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서남아시아에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가축화된 당나귀와 고양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로 보아 이집트에서 먼저 가축화되었을 가능성이 좀 많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소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고 이 세 종류의 소들이 오늘날 아프리카 소의 여러 품종으로 발전된 듯하다. 요 단락은 운 좋은 아프리카들, 이 단어는 제가 읽었었네요. 이 전 시간에. 그 이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화된 포유류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어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 가축들의 야생 조상이 유라시아에만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양과 염소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닭은 동남아시아, 말은 러시아 남부, 낙타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다.
그것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만들며 그만큼 수요도 많은 얼룩말과 누, 코뿔소, 하마, 기린, 들소 등등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이 목록에는 단 일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토종 농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아프리카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공급원들을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몇 식량은 아프리카 안팎의 발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민족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환경 속에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운이 좋았다. 밀과 소고기 등을 잘 먹는 영국 이주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한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로서는 일부 운 좋은 아프리카인들도 자기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웃의 아프리카인들을 침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드디어 누가 누구를 언제 침탈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역사의 우연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 토착 어족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연대와 장소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서양 문명사에 푹 빠져있는 독자들이라면 아프리카 식량 생산이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어쨌든 BC 3000년경의 고대 이집트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했던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앞선 연대의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이다. 물론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많은 부분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건조하지만 BC 9000년에서 4000년경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비가 많아 호수도 많았으며 사냥감도 풍부했다. 그 시기에 사하라 사막의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도 사육하고 어쩌면 수수와 기장도 작물화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사하라의 전원 시절은 이집트의 서남아시아의 겨울 작물과 가축들이 고루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BC 5200년경보다 훨씬 앞섰다. 식량 생산은 서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시작되었고 BC 2500년경에는 소를 사육하는 목축민들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케냐 북부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 같은 결론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가축과 농작물의 도착 시기를 알아내는 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여러 현대어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니제르 콩고 어족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여러 언어에서 식물의 명칭들을 비교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경우다. 그러한 농작물로는 서아프리카의 마류, 기름야자, 콜라 열매 따위가 있는데 이미 식물학적 증거를 통해 그 원산지가 서아프리카며 거기서 처음 작물화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식물들이다. 이것들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농작물들이므로 니제르 남부의 현대어들은 모두 똑같은 원래의 명칭들을 물려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에서만 그 명칭이 일치하는 농작물들이다. 이 농작물들은 바나나와 아시아 마루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것들로 그 언어들이 여러 개의 하위 언어군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니제르 남부에 도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군은 새로운 식물 명칭을 따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명칭들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언어군에 속하는 현대어에만 그 명칭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같은 언어군 내에서도 농작물의 명칭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 교역로를 따라 일치하는 경우다. 그것은 옥수수나 땅콩 같은 신세계 농작물들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대서양 항해가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아프리카에 도입되어 교역로를 따라 확산되었고, 흔히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외국어 명칭도 함께 붙어 다녔다. 예. 율무차를 좀 먹었는데, 율무차는 이게 씹을 게 많아서 이렇게 독서할 때는 좋진 않네요. 네, 그러므로 설령 우리에게 식물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서아프리카의 토종 농작물들이 작물화된 것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농작물이 도착했으며, 마지막은 유럽인들이 들여온 농작물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에레트는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 각각의 아프리카 어족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순서로 가축과 농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는지 파악했다. 비교 언어학자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낱말들이 변화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언어 연대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화 연대 또는 농작물이 도입된 연대까지 추정할 수 있다.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수수와 기장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재 나일 사하라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서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처음 작물화한 사람들은 현재 니제르 콩고 어족의 조상 언어들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의 조상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을 작물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아무튼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을 북아프리카에 도입한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현대에 남아있는 식물 명칭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던 새 언어, 가로 열고 조상 나일 사하라어, 조상 니제르 콩고어,
조상 아프리카 아시아어 가로 닫고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조상 코이산어의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명칭을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가로 열고, 왜냐하면 코이산족의 조상들은 농작물을 작물한 적이 없으니까 가로 닫고, 다른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1500개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이라면 수천 년 전에도 조상 언어가 그 네 가지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모두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피그미족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든지 사람들 자체가 사라졌든 간에 말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4개의 토착 어족,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마다가스카르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어족이 남아있게 된 까닭은 그 언어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우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 나일 사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아프리카 아시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과 장소를 잘 타고 나서 가축과 농작물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 다른 민족들을 교체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코이산 어족의 사용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반투족의 농경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지역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지식이 어느 정도 돼야 불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연구해서 책으로 옮기고, 참 뭐 인용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인용하는 것도 뭐 쉽나요? 그만큼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논문도 하나 못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석학들에게 그런 공부하는 자세라는 것 같은 것도 좀 배웁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대장정의 의미. 코이산족이 반투족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경위를 추적하기 전에 우선 선사시대의 아프리카에 있었던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이동, 가로 열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마다가스카르 이주, 가로 닫고에 대해 고고학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마다가스카르를 탐사한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적어도 AD 800년 이전에 그곳에 도착했으며 빠르면 AD 300년 경이었을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빠르네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것처럼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 동물들은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고립된 채로 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거대한 코끼리새, 고릴라만큼 커다란 여우 원숭이라는 원시 영장류, 피그미 하마 등도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인간이 정착한 초기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발굴하면 철기, 가축, 농작물 등의 잔해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이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은 소수의 어부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험대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6,400km도 넘는 이런 대장정이 어떻게 선사시대에 가능했을까? 한 가지 단서는 AD 100년경 이집트에 살던 어느 이름 모를 상인이 쓴 항해 안내서인
에리트라이해 가로 열고 고대 지리학에서 아라비아해, 홍해,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해여 가로 닫고 에리트라이해 일주라는 옛 문헌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상인은 당시에 이미 번창했던 인도, 빗, 이집트와 동아프리카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D 800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양의 교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정착지에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게 된다. 토기, 유리, 자기 등 중동에서 가끔은 중국에서도 건너온 수많은 물품들이 그것이다. 상인들은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와 인도 사이를 직접 왕래하기 위해 순풍을 기다렸다. 포르투갈의 해양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단의 곳을 돌아서 1498년 케냐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는 스와힐리족의 교역자들을 발견하여 안내인 한 명을 태움으로써 인도로 가는 직항 노선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동쪽 방향,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역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다가스카르에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바로 이 동쪽 교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에 도착했다가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와 만나 동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리카인들과 합류하여 마다가스카르 섬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동아프리카인의 이 같은 만남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언어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이지만 케냐 해안의 반투계 언어들에서 빌려온 낱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케냐의 여러 언어에는 오스트로네시아에서 빌려온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도 동아프리카 일대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매우 희박하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실로폰과 치터, 실로폰과 치터라는 거는 가로 열고 30에서 40개의 현이 있는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 가로 닫고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몇 가지 악기와 아프리카 농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 농작물 등이 고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와 동아프리카를 경유하여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쉬운 항로를 택하지 않고 혹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곧장 인도양을 건너 항해하다가 마다가스카르를 발견했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동아프리카의 교역로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간직하고 있는 인문지리학의 가장 놀라운 사실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있다. 아이고, 글쎄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예. 흥미가 떨어져요, 확실히.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긴 힘듭니다. 반투족의 급속도 팽창이 코이산족에게 미친 영향.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이동, 반투족의 팽창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현대인과 현대어라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검은 대륙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 한때 중앙아프리카의 강우림에는
피그미족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코이산족은 그보다 건조한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 같은 가정들을 검증할 수 있을까? 피그미족의 경우에는 아직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 이유는 단지 고고학자들이 아직은 중앙아프리카의 산림에서 고대 인류의 유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이산족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코이산족 영역으로부터 더 북쪽에 있는 잠비아에서 현재의 코이산족과 비슷했을지도 모르는 두개골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도착하던 당시까지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이 만들고 있던 것과 비슷한 석기들도 찾아냈다. 반투족이 당시의 이 북쪽 코이산족을 교체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반투족의 조상이었던 농민들이 빠르면 BC 3000년경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로부터 남하하여 더 다습한 해안의 산림지대로 팽창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4 참조. 모든 반투계 언어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낱말들로 미루어 반투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참마 따위의 농작물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금속은 없었고 여전히 고기잡이와 수렵빛 채집을 많이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숲속에서 채채파리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를 잃기까지 했다. 그들은 콩고 분지의 적도 부근에 있는 산림지대로 퍼져나가 밭을 개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하고 숲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BC 1000년 직후 반투족은 이미 산림지대를 동쪽으로 벗어나서 훤히 트인 동아프리카의 리프트밸리, 케냐의 한 주 및 대호수 지방에 진입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 기장과 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치는 아프리카계의 나일 사하라계의 농경민 또는 목축민과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가져온 덕분에 반투족은 기존의 부적합한 동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서도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의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동아프리카에서 반투족은 나일 사하라계 및 아프리카 아시아계 이웃들로부터 기장과 수수를 가로 열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나일 사하라계 명칭들을 얻었고 소를 다시 얻었다. 그들은 당시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에서 막 재련되기 시작한 철도 손에 넣었다. BC 1000년 직후 사하라 사막이 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제철 기술의 발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철기가 시작됐다고요? 아프리카에서. 다만 초기의 이 같은 연대는 근동의 제철 기술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카르타고에 도착한 연대와 너무 가까워서 좀 믿기 힘들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야금술 자체가 북쪽으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철을 생산을 하려면 온도가 3000도 이상의 온도를 내야 된다고 하던가? 아무튼 1500도였나? 아무튼 엄청나게 높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늦어도 BC 2000년경에는 이미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사헬 지대에서 구리의 재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이 독립적으로 제철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제철 기술이 지중해 연안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므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은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배세머 가로 열고 영국의 기술자 발명가 가로 닫고 용광로보다 2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촌락의 화덕을 이용하여 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강철 생산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습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에다 철기까지 갖게 되면서 반투족은 마침내 당시의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반투족도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 사하라계 빛 아프리카 아시아계의 철기시대 농경민들과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남쪽으로 3200km에 달하는 땅에는 철기도 농작물도 없는 코이산족 수렵채집민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반투족 농경민들은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탈주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갔다.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의 역사에서 이주민의 전지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경우에 속한다.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네요.
예, 요즘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옛날에는 사하라 사막이 어, 다습했다고 하니까 초원지대도 있었고 문명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네요. 다습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에다 철기까지 갖게 되면서 반투족은 마침내 당시의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 그 밑에 이제 사하라 사막 밑에 이제 반투족, 코이산족, 피그미족이 있었는데 반투족이 전부 점령 철기를 앞세워서 아, 나머지 종족들을 침 침탈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라진 코이산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신속하고 극적인 팽창을 대했을 때 흔히 그 과정에서 돌진해오는 반투족의 대군에 짓밟혀 모든 코이산족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반투족이 쳐들어오기 수백 년 전부터 양과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최초의 반투족 개척자들은 아마 그 숫자가 적었을 것이므로 참말을 재배하는 데 적합할 만큼 다습한 산림 지역만 선택하고 건조한 지역은 건너뛰어 코이산족 목축민이나 수렵 채진민에게 그냥 양보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코이산족 농경민과 반투족 농경민은 각각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식지가 판이하게 다른 지역들을 나누어 차지하고 틀림없이 서로 교육과 결혼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 수렵 채진민과 반투족 농경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차츰 반투족 수가 늘어나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공유와 소를 경제 체제 속에 포함하게 되자 비로소 건너뛰었던 지역들을 마저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반투족 농경민들은 원래 코이산족의 영토였던 곳을 거의 다 차지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코이산족의 흔적은 여기저기 비코이산계 언어에 남아있는 흡착 폐쇄물과 땅에 묻힌 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몇 개의 두개골, 석기,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일부 반투족이 지니고 있는 코이산족을 닮은 모습에서만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파쇼들이 확실히 반문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쇼들은 항상 강자의 편에만 쓰려고 하거든요. 무력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생물들은 우리 인간 문명 이전의 인간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왔지요.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파쇼에. 그게 또 통하기도 해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직도 뭐 인간은 그리고 여러 면에서 동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파쇼들의 전체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강자와의 동일시, 다수의 폭력을 지향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라진 코이산족에는
코유산족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수만 년 동안 코유산족이 살았던 땅에 지금은 반투족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다만 근대에 들어와서 강철을 가진 백인 농경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캘리포니아 인디언 등 석기를 사용하던 수렵 채집민들이 충돌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수렵 채집민들은 여러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되었다. 쫓겨나고 남자들은 살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으며 여자들은 신부감으로 약탈당했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농경민들의 유행병에 감염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그러한 질병에 속하는데 이것은 농경민들의 촌락 주변에서 번식한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진입해온 반투족은 이미 유전적 저항력을 갖고 있었지만 코유산족 수렵 채집민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아프리카 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림 19-1을 통해 우리는 반투족이 모든 코유산족을 괴멸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코유산족은 반투족의 농업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일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가장 깊숙이 내려온 코유산족은 케이프타운 동쪽 800km 지점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해안의 피시강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그것은 희망복 일대가 농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건조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지역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곡창지대다. 다만 희망봉은 겨울비가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대이므로 여름비에 적합한 반투족의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인들이 겨울비에 적합한 근동 원산의 농작물들을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1652년 무렵에도 코유산족은 여전히 피시강 너머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쯤에서 도치도를 한번 봐야죠. 19-1 코유산족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부 이때 퍼져 있었는데 아프리카 남부까지 쭉 밀려왔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식물 지리학적 사실은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한 가지 결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희망봉 일대의 고유산족을 죽이거나 감염시키거나 쫓아낸 후 백인들은 자기들이 반투족보다 먼저 희망봉을 차지했으므로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나 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희망봉 일대에 대해서는 원래 코유산족이 우선권을 갖고 있었지만 백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이 이름도 희망봉이라는 이름도 백인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지들이 그 탐험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에 저산을 보고 희망을 뭐 갖자 뭐 이런 뜻이었다나 뭐 뭐래나 뭐 아무튼 뭐 아이고 희망봉은 무슨 희망봉이에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절망봉이 됐겠죠. 저 봉을 보고 백인들이 쳐들어왔으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결과는 1652년 당시의 네덜란드인 정착민들이 희박한 인구의 코유산족 목축민뿐만 아니라 강철을 가진 조밀한 인구의 반투족 농경민과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백인들이 동쪽으로 퍼져나가 1702년 마침내 피시강에서 코유산족과 마주치자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에 유럽인들은 희망봉에 든든한 기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군대가 연평균 1.6km 미만의 속도로 전진하여 코이산족을 평정하기까지는 9차례의 전쟁과 17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백인들이 애당초 희망봉 일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초기에 도착한 네덜란드 배들은 그렇게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지리적 우연에서 기인했다. 희망봉 일대 코이산족의 고향에는 작물화 하기에 적합한 야생식물이 별로 없었다는 우연. 반투족은 5천년 전 조상들로부터 여름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물려받았다는 우연. 유럽인들은 거의 10,000년 전 조상으로부터 겨울비를 맞고도 작물화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물려받았다는 우연이 그것이다. 신생 독립국 나마비아의 수도에 있는 괴릭노라는 도로 표지판이 상기시키듯이 아프리카의 현재 속에는 아프리카의 과거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이게 참 슬픈 역사가 있네요. 아프리카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덕분에 반투족은 코이산족을 침탈할 수 있었다. 이제 아프리카의 선사시대에 대한 수수께끼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째서 유럽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을까? 그 반대 사항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인류 진화의 유일한 유람이었으며 해부학적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고향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다는 이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와 생식지도 매우 다양하고 인종도 가장 다양하다는 이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만약 어느 외계인이 10,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면 나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제국이 형성될 것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그 속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충돌에서 그 반대 결과가 빚어진 직접적인 이유들은 분명하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왔을 때도 총기를 비롯한 기술, 문자 보급, 정치 조직 등 탐험과 정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점들은 충분히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그 가치가 저절로 드러났다. 1498년 동아시아 해안에 첫 발을 내디딘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스코 다가마는 대포가 질비한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동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당시 짐바브웨의 황금 무역을 좌우하고 있던 킬와를 양도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유럽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보다 먼저 이 세 가지 이점을 발전시키게 되었을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식량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식량 생산이 늦어졌다. 그 까닭은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토종 동식물이 적었고 독착적인 식량 생산에 알맞은 지역이 훨씬 좁았으며 남북축 때문에 식량 생산과 발명품의 전파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가축을 살펴보면 이미 확인했듯이 사하라의 남의 아프리카의 가축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왔을지 모르는 몇 종을 제외하면 모두 유라시아에서 들어온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가축이 도입된 시기는 유라시아에서 문명의 태동과 함께 가축이 이용되기 시작한 뒤 수천 년이 지난 후였다. 아프리카야말로 대형 야생 포유류의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실은 일견 놀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제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생 동물들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온순해야 하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고 먹이가 저렴해야 하고 질병에 면역성이 있어야 하고 성장이 빨라야 하고 감금 상태에서도 잘 번식해야 한다. 이 같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야생동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 안 된다. 유라시아 원산의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도 그 속에 포함된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아프리카 동물들, 아프리카 들소, 얼룩말, 강돼지, 코뿔소, 하마 등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대형 동물이 가끔씩 길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한니발은 길들인 아프리카 코끼리를 이용하여 로마에 맞서 싸웠고 고대 이집트인들도 기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길들인 동물 중에서 실제로 가축화된, 즉 감금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번식시키고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 유용하게 만든 경우는 전혀 없었다. 만약 아프리카의 코뿔소나 하마를 가축화하여 타고 다닐 수 있었다면 군대의 식량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마병들을 박살내는 막강한 기병대를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뿔소를 탄 반투족 돌격부대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요인은 식물 문제이다. 동물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는 작물화된 식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지에서는 토종 농작물이 만들어졌지만 유라시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비하면 종류가 훨씬 적었다. 애당초 작물화할 만한 야생 재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시작된 시기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비하면 수천 년쯤 뒤처졌을 것이다. 이처럼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고 다양했다. 세 번째 요인은 아프리카의 면적이 유라시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면적 중에서 BC 1000년 이전부터 농경민과 목축민이 살고 있던 사하라 이남 적도 이북 지역은 약 3분의 1뿐이다. 오늘날 유라시아의 40억 인구에 비해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7억도 채 안 된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경쟁하는 사회수가 많아지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어지며 그만큼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요소죠.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중국이 좀 아이러니해요. 중국이 훨씬 유럽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았는데 결국엔 유럽에 패했어요.
홍적세 이후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요인은 두 대륙의 주요 축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인데 아프리카의 주요 축은 아메리카처럼 남북 방향이다. 그림 10-1 참조. 남북축을 따라 움직이면 기후, 생식지, 강우량, 낮의 길이 낮의 길이 농작물 및 가축의 질병 등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 되거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가축 및 농작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에서는 서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사회들이라도 동일한 위도상에 있어서 그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하기만 하면 농작물이나 가축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이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주 중단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주식이 된 지중해산 농작물들이 발화하려면 겨울비가 내리고 철따라 낮의 길이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농작물은 수단 이남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수단을 지나면 여름비가 내리고 계절에 따른 일조량 변화도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밀과 보리는 1652년 유럽인 이주민들이 들여올 때까지 시망봉 일대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포위산족은 농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반대로 사헬지대의 농작물들은 여름비가 내리고 철따라 낮의 길이가 거의 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기후에 적응했다. 따라서 반투족에 의해 남아프리카에 도입되긴 했지만 시망봉 일대에서는 자라지 못했으므로 반투족의 농업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한 안돼! 저리가! 저리가! 열대 아시아산 농작물들은 아프리카의 기후에 매우 적합하고 오늘날 열대 아프리카 농업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주식이지만 육로를 통해서는 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 농작물은 인도양을 건너는 선박의 대규모 왕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AD 1년에서 1000년의 기간에 비로소 도착했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은 가축의 전파에도 심각한 방해물이 되었다. 적도 아프리카의 채채파리는 트리파노소마를 옮기는데 아프리카의 토종 야생 포유류는 저항력을 갖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유라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반투족의 채채파리가 없는 사헬지대에서 손에 넣었던 소는 반투족이 팽창하여 적도 부근의 산림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말은 BC 1800년경 이미 이집트에 도달하여 곧 북아프리카의 전쟁 양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사하라 사막 너머의 서아프리카에서 기병대를 갖춘 여러 왕국이 건설된 것은 AD 1년에서 1000년의 일이었고 채채파리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하여 남하하지는 못했다. 소양 염소는 BC 3000년에서 2000년에 이미 세렝게티 평원의 북쪽 변두리에 도달했지만 거기서 다시 세렝게티 평원을 지나 남아프리카에 도달하는 데에는 2000년 이상이 걸렸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던 것은 인간의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토기는 BC 8000년경 수단 및 사하라에서 나타났지만 시황봉에 도달한 것은 AD 1년경의 일이었다. 아이고, 진짜 남북 전파는 참 오래 걸렸네요. 동서 전파보다. BC 3000년 이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문자는 알파벳 형태로 멜로웨 가로 열고 나일강 동쪽 기슭의 고대 도시 가로 닫고 멜로웨의 누비아 왕국에 전파되었고 에티오피아에도
가로 열고 아마 아라비아로부터 가로 닫고 알파벳 문자가 도달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문자가 창제되지 못했고 결국 아랍인과 유럽인들에 의해 외부로부터 도입되었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학적 우연, 특히 두 대륙의 면적, 추구의 방향, 야생 동식물 등 지리적, 생물학적 우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예, 끝났습니다. 이제 에필로그가 남았고요. 에필로그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중복판 일본에 대해서 연구한 게 나왔네요. 꽤 깁니다. 기네. 많이 깁니다. 예, 그리고 증보판에 붙여 추천글 옴기니의 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편이 뭐 이렇게 길어?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